이 젊은 청년들이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본인들도 아까 김기직 선생이 파리에서 놀란 소식을 받고 이렇게 3.1운동이 대단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말을 정리하자면 신한청년당이 3.1운동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지만 신한청년당이 3.1운동을 기획했다 명백한 것이고 그 임시정부가 되었다. 이게 역사책에 우리 평범한 고등학교 역사책 기록되어야 합니다. 방향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 소개는 저는 원래 역사자로 그러니까 잘할 줄 아는데 서양사 전공입니다. 이 한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평을 부탁하셨을 때 맡았냐면 제 자신이 그 중추사 활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최근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논문이 이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즉 파리 강화회의 결과 1919년 6월 28일 날 맺어진 조약이 아까 그 궁전에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죠. 1차 대전을 끝나는 평화조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국내에서 논문이 어떻게 없는 것 같은 제가 그 마지막으로 쓴 논문이 그거라서 이 어간의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생활을 제가 주목할 수밖에 서양사적 입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명 선생 발표와 그 다큐멘터리가 이 얘기해서 제가 또 덧붙일 말은 없고 제가 지금 그 서양 당시 세계사적 법은과 모든 역사는 그 윗짝과 아래짝이 있듯이 양쪽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이성 박사님도 얘기하지만 우리 중립화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안팎이 맞아야 돼요. 뭔 말이냐면 국내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국제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저는 우사 선생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그렇게도 노력하셨잖아요. 국내에 밀사를 파견해서 독립정을 모으고 그 우사 선생을 그 국외로 파견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코리아 중립화 국제협회라는 걸 지금 창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 국제는 바로 저는 중추사 한국 중립화 운동을 일하다가 바로 국제적 필요성의 이 중립화 운동이 아까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구조가 안팎에서 있어야 된다 해서 국제적 일을 해서 감동 깊게 봤습니다. 이분들 역모양 선생님인가 우사 선생님의 당 세계적 그런 해안.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얘기할 때 절대 부정적이나 비판적인 건 아닌데 여기 이제 연구자들 가면 전부 한국사 관계자들이고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당연히 민족주의적 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처절하지만 사실 그대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사적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우사 선생님의 그 파리 회의에 참석도 못했는데 왜 못했을까? 그 많은 노력에도 마지막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처절함 타이프에 앉아가지고 150일 동안에 100여 통의 편지를 써내는 그 처절한 편지를 배달하는 그 처절함. 당시 돈 뭐 1만 몇천 원인가 받아갔는데 그 돈이 우리 돈으로 뭐 거의 억에 지금 1억 원에 가까울 겁니다. 그 비용이. 그 돈이 어떻게 모였는지 그 처절함이 느껴져가지고. 그런데 오해 마십시오. 애초에 안 되게 되어 있는 세계사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프랑스의 태도가 나오는데 베트남 식민지는 제국제 국가니까 호치민과의 그 경찰 보고서 대단한 겁니다. 오히려 호치민은 우리가 아는 호치민은 나중에 영웅이죠. 그러나 당대에는 평소에 조선 전체에서 사별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을 우사 선생님을 안 가지고 파견해가지고 파리에서 움직이니까 파리 경찰 유명합니다. 나폴레옹이 만든 경찰인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정부 검찰 뺨쳐요. 세계사에서 파리 경찰이 그 사찰의 원조입니다. 그 보고서 아까 보세요. 몇 페이지 나왔지만 오히려 호치민이 김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을까 감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프랑스민이잖아요. 3.1운동 터져 적어도 베트남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은 장소와 베르사유 뜻이 프랑스가 좌지우지했습니다. 일단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역사학자로 섭섭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일본이 상상외의 아까는 저희 무슨 신문에 조선 사람들 자치는 없다 요 정도만 사료를 동원했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주도 면밀하게 조선 대표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로비를 해서 그 부분이 더 보강되어야 될 것 같으면 애초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식 선생님의 모자람이 아니라는 게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걸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 왜 프랑스 주도냐? 지금 역사 조금만 하겠습니다. 1차 대전이 1918년 11월 10일 끝납니다. 그때 끝나는 게 종전이 아니라 휴전을 했어요. 독일 측이랑 연합국지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 휴전도 아니고 영어로는 ceasefire인데 사격 중지. 그러니까 전쟁 끝나자마자 잠깐 사격 중지 그리고 얘기하자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그 소식이 들리자 사회주의 혁명이 났어요. 등 뒤에서 노동자들, 군인들 중심으로. 그 독일이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프랑스는 또 역사로 갑니다. 철저히 르방슈라는 불어가 있는데 복수라는 뜻인데 독일에 대해서 1차 대전 당한 거 말고 처절한 그 국민적 복수심이 있었는데 뭐냐면 40년 전에 가서 1871년 비스마르크가 기획한 빌헤름 1세 군대가 보불 전쟁이 이루어졌죠. 보는 이제 프러시아와 불란서 전쟁인데 1870년 하는데 전선에서 프랑스도 독일은 붙고 있는데 나폴레옹 3세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선이 지지분해? 내가 지휘학에 나가가지고 전선에서 황제가 체포되어 버립니다. 포로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소식이 들자 파리에 들어가니까 파리의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파리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유명한 파리 꼬민 공동체. 우리 광주 꼬민이라는 그 꼬민이 거의 원조입니다. 나 중앙정부 필요 없다. 우리끼리 다스린다. 꼬민. 그런데 그 파리가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리 꼬민을 누가 탄압을 하냐면 파리 정부군이 들어왔죠. 독일과 싸우다 말아 들어와서 파리를 들어가서 초토화시키는데 독일군은 파리를 점령 안 했어요. 파리 외곽에 삥 둘러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놈 죽이는 거. 파리 공에 들어가서 도륙을 합니다. 도륙을. 우리 광주 200명, 2만여 명을 도륙을 해요. 파리 공을. 프랑스군이. 그 독일군 지켜보는 가운데. 이게 그리고 굴욕적인 그 항복조약을 냈습니다. 프랑스에 항복을 하고 당시 비스마르크는 당시 프러시아가 제국이 독일 제국이 아니었었어요. 프러시아라는 왕국인데 그 왕이 빌헤름 1세인데 그 왕을 모셔와서 아까 화려한 거울의 방 금색 번쩍번쩍 거기 데려와서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프러시아 왕국이 왜냐면 독일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독일 1870년에 비스마르크가 보불 전쟁이 일기자 아직 독일 그 통일에 가입을 안 했던 독일 연방이라는 게 있고 밑에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안에 놀라갖고 다 가입을 해서 독일 제국이 급소되는데 독일 제국 선포식을 무슨 베를린의 무슨 궁전 쌓기 아니라 빌헤름 1세를 모셔다가 저 거울의 방에서 거기서 황제 선포식을 합니다. 유명한 그림이 남아있습니다. 교과서 볼 빌헤름 황제가 대관식 비슷한 걸 하는 걸 거기에 중심 인물이 한 군복을 입은 비스마르크가 가운데 서 있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독일은 영광이죠. 직접 불란서를 무릎 꿇어버리고 근데 독일 제국 선포인데 당시 내가 프랑스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파리 꼬민 지도자였다 생각해봐요. 프랑스군한테 도륙을 당하고 독일 놈들 들어가서 자기 프랑스 문화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 그 거울의 방에서 독일 황제의 선언을 한다. 이 치욕. 그 복수심을 40년을 불태다 드디어 이겼어요. 이긴 게 아니라 전쟁은 휴전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독일이 어떻게 패전국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 1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은 너무 복잡한 유럽 전역의 얘기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거의 11년에서 해서 6년 6월 28일 날 때 28일은 극조 사인을 하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날이에요. 그 날짜에 맞춘 겁니다. 장소 베르사유 궁전도 그 항복의 뜻을 바꾼 겁니다. 그런 대목이라서 바로 프랑스가
조선 정부에 누가 왔다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윌슨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윌슨의 이상주의 아이디어는 나오죠. 누가 평가를 잘했습니다. 20세기 역사를 쭉 보면 그 윌슨의 이상주의로 민족 자결이라는 걸 지금 존중되는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당대는 영도 어디 꽁거 먹는 소리 어떤 이상한, 윌슨의 전직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입니다. 철학자예요. 뭐 이상한 학장을 대통령 됐다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가 왜 초장에 먹혀들었냐면 1차 대전 쌍방 연합군 쪽이 호각이라서 4년 동안 전선이 교착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서부 전선 이상 없다는 이제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1917년에 참전을 합니다. 윌슨 대통령 때. 그래서 결정적으로 판세를 뒤집어요. 물론 전쟁은 패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끝나서, 근데 베르사유 조약에는 독일을 완전히 패전으로 만들어냅니다. 조약에서. 조약으로 만든 패전이에요. 근데 미국 대통령의 입김이 셌어요. 이걸 전해드는 상해 우리 조선 청년들은 뭐 그분들을 절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세상이 온 줄 알고 그 새 세상이 왔다는 게 그대로 조선 내에 전달돼서 아까 밀사파견되고 급속히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런 조직이 가능한지, 물론 33인의 주로 천도교,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급속히 됐는데, 아마 김규식 박사가 야 독립운동 독립만세 해야 되고 갔지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33인의 종교지 역할도 대단합니다만 씨를 뿌린 게 아니라 기획은 신한청년단이 했고, 신한청년단의 정신이 그대로 정세파학과 정신이 그대로 들어갔던 건 최남순이 기초한 김이 독립성을 보호합니다. 거기에 세 구절 네 구절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요거 신천지가 안전에 정기하도다. 무력의 시대는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레하도다. 이게 전부 신한청년단이 파악한 세계 정세가 전달돼서 문제학력 좋은 최남선이 그대로 쓴 겁니다. 도의의 시대가 되는 게 바로 윌슨의 도의예요. 민족 자결주의 평화. 그런데 윌슨이 내세를 또 호빵, 제국주의, 아까 프랑스, 영국 호빵부예요. 그러다가 윌슨이 왔습니다. 베르사유에 왔다가 미국은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 바이든 하면 대통령이 4년 중에 2년은 다음 선거 준비하는 이상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왔다가 이상주의 해놓고 선거 때문에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베르사유에서는 완전히 프랑스 주도판이고 말씀드린 대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신한청년 지도자들이 세계 정세를 알았지만 마지막에 그 편지 있죠. 비판의 편지, 프랑스를 떠나고 하면서 정말 실망했다. 이건 그때서는 알게 된 거고 애초판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한국 역사학자들이 잘 지적 안 하는 세계사적 맥락입니다.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잠깐 몇 가지만 더 하면, 윌슨 이상주의자인데 미국 대통령의 역사상, 미국의 제국주의 역사상 대단히 이상한, 아주 이상한 이상주의자였었어요. 잠깐 반짝지구만. 미국은 제국주의입니다. 직전 대통령 테오도르 루스벨트, 그 사람이 외무장관이 테프트고 가스라테프트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랄만한 사실, 최근에 밝혀진 사실, 1902년에,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조약 국권을 뺏기잖아요. 이것이 일본은 나쁜 놈들이겠죠. 이게 놀라지 마세요. 다 미국의 기획과 지원에서 됐다는 사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실만 얘기할게요. 1902년에 영일동맹이라는 게 맺습니다. 영국과 일본 동맹을 맺을 수 없어요. 그 당시 인터넷도 못 오는데 둘이서 동맹해봤자인데, 물론 대상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해양으로 뻗어나가려 하자 영국이 저쪽은 다 틀어막았어요. 유럽 쪽은 틀어막고, 이란이라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위성국가가 만들면서 중앙아시아 틀어막았어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쪽으로 튀어나오거든. 물론 그 이전에 1800 몇 년인지 한국사를 잊어버렸지만 거문도 사건에서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국이 방문했는데 영국 군함이 와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했던 일도 있습니다. 근데 1902년 그래서 영일동맹을 맺었는데, 이 영일동맹을 맺게 뒤에서 조장하고 적극 테오도르 루스벨트, 미국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자, 요새 얘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요새 얘기 작년에 맺은 그 미일 한 삼각동맹이 바로 이때부터 기획이 된 게 요번에 완성된 겁니다.
일본을 내세워서 미국의 태평양 전선을 하겠다는 기획이 그때 시작돼요. 1902년에. 1904년에 노일 전쟁 교과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본이 신문이 막 준비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거대한 정말 무적의 발틱함도 보는데 희망곡을 뺑 들어가 다 지쳐서 동해받아와가지고 깨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러시아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고 있어서 요번에 요새 홍해 사태랑 비슷해요. 수에즈를 막아버렸어요. 발틱함대가 오는데 할 수 없이 한번 돌아온 겁니다. 그런 영국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일본 해군이 통해서 이긴 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물론 일본군 잘 싸워서 이겼겠죠. 근데 미국이 애초에 기획하고 노일 전쟁의 전부의 24%를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연구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노일 전쟁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일본 싸운 건데 미국의 태평양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를 남한을 지어서요. 그러면서 노일 전쟁 딱 이기자 1905년 초에 카스라는 일본 외상이고 태프트는 미국 외상입니다. 이 태프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필리핀 총독으로 갑니다. 이 공로로 필리핀과 조선을 교환하기 위한 외무장관을 공로로 가서 총독 필리핀 대통령 격에 태프트가 되고 나중에 1924년에 그 정치적 명성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전부 제국주의자들이에요. 태프트가? 네, 나중에 태프트 대통령 됩니다. 그죠? 네, 태프트 대통령 됩니다. 외무장관 필리핀 총독 갔다가 어쨌든 이 제국주의자들의 거대한 지속되는 그게 제가 오늘 중립화 나중에 말했는데 이것이 캠프 데이비드가 완성한 겁니다. 작년에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와중에 깨어있던 청년들이 윌슨이라는 어떻게 역사에서 반짝이던 이상한 절대 미국의 평화주의 민족 자결주의 미국의 제국주의 태평양 먹는 건데 윌슨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잠깐 온 거예요. 그때 물론 제가 신한 청년단이 그런 것까지 왜 몰랐냐.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고 저런 노력까지 해서 3.1년 거대를 만드는 역사 평가를 내려야 되지만 제가 세계사적 입장에 볼 때 그분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세계사적 움직임이 있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남북의 진짜 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어떤 북한의 민족 멸절이 된다. 절멸이 아니라 결별, 민족 결별을 선언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때 지금 1984년 이때만큼 위기의 시대가 한반도에 도래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열을 내서 세계사적 지금 그 맥락입니다. 카스라 태프트 미락이랑 비견되는 게 캠프 데이비드인데 환장하는 건 이번에 독립국가라는 한국이 캠프 데이비드 갖다가 바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일 관계가 안 되는 거 한일 관계 쭉 갖다 바치면서 삼국동맹이 맺어지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제가 하는 운동에서 그 열을 받을 수밖에 없고 큰 일인데 오늘 아주 시의적절하게 그때와 지금 100년을 격해서 시의적절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5분을 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열들 젊은 그들에게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면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 당시에 그 루스벨트 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한 얘기가 있죠. 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미개인 표현하고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루스벨트도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사실은 1차 대전에 승전국에 해당되는 것이었지 이게 패전국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 승전국한테 해당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 신한청년단의 당원들도 상당히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운형 선생이 그 찰스 크레인을 찾아갔을 때도 찰스 크레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대상이 조선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그 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운형은 찾아가서 관철시킵니다.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그렇게도 했고
아까 1% 여기 뭐 나왔던 그 출연자들도 1%의 성공을 가능성을 보고 파리에 갔듯이 무조건 우리가 다 될 거라고 보고 간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여운형은 일단 찰스 크레인이나 얼마나 또 미국 제국주의 대통령이 미웠겠습니다. 미웠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찰스 크레인, 아니 윌슨 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김규식 박사까지 파리까지 파견했지만 사실 아쉽게도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게 좀 아쉽지. 그러나 그런 분들은 진짜 1%의 조선 독립을 위해서 1%에 안 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아니, 그분들이 이룬 바는 3.1 독립운동. 제가 한 가지 아까 그 역사학의 학자로서 시비 걸 일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학자는 민족주의적이라고 쓰는데 편지를 2장 썼어요. 다 나옵니다. 그 박사님 좀 하는데 그 한 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리 강화이로 보내는데 보낼 만한 사람인데 뭐 들리는 말이에요. 일본을 거쳐서 내려가는데 욕과 먹어서 일본을 뺏겼단 말이에요. 가방을 쓰리를 맞았다는 거 잊어버렸는데 그런 말이 전하는 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대 교수가 발견한 또 대단한 일입니다. 문서 원고를 발견했으니까 자, 그 문서가 크라프트를 통해서 이틀 만에 작성, 정말 피를 찍어서 썼겠죠. 그 크라프트 통해서 윌슨이랑 친한 사람이니까 갔겠죠. 윌슨에게 전달이 됐다면 어째서 그 사람 편지 합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실사인이 제가 아까 사인 보정한 게 그거예요. 역사학자는 이걸 따져야 됩니다. 아니 무슨 편지를 신성하게 썼는데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다 봤지 그러고 자기가 돌아가지고 가니까? 저는 이제 역사학자로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자, 2장 다 난 전달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 몽양여운형 선생은 그 우사를 파리 강화회에 파견하고 물론 우사 선생이 더 선배시지만 그 한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어야만이 파리 강화회의 와 이렇게 연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사 파리 강화회에 파견한 다음에 몽양은 북만주에서 연해주로 또 설산 장덕수는 동경으로 다 보냈는데 이게 3.1운동과 그 파리 강화회의가 몽양 영동 선생은 상당히 친밀한 기획이 있었어요. 이 보내고 바로 대규모 시위를 준비했던 겁니다. 거기서 28 독립선언이 나오고 다 연동되면서 이제 뭐 천도교를 움직이고 여러 것은 그 다음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너무나 순진하게 파리 강화에 보내고 뭐 잘 되겠지 그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그쪽은 다 해보고 그리고 대규모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시위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그 젊은이들이 그냥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다.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고 자, 그런 점을 참고로 자, 오랜만에 아까 저 다큐 봤는데 그 보면 마지막에 스크롤 자막 올라갈 때 개발 자문 이비업 나옵니다. 저거 만들기 안에 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걸 비중하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문 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인식이 같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까 교수님도 그렇고 신한청년당이 이렇게 3.1혁명을 일으켰다라든지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사실 뭐 알려지는 건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 이 우리나라의 정치 쪽에서는 정치 쪽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고 알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이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그 동안의 독재 정권이나 보수 정권들은 굳이 알리려고 하지도 않고 여운형 선생한테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훈장 같은 것도 수상한 것도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박민식인가 뭐라고 할 때 이종으로 지금 어쩌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알려지는 것도 싫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성과라고 보지도 않는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게 난 너무 아쉬워서 그러는데 참 이런 부분도
굉장한 이렇게 뭐랄까 굉장한 독립운동한 것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히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작업들이 너무 아쉬워서 교수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냥 짧게만 얘기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니까 한 가지가 빠뜨린 게 있어요. 아까 3.1운동을 그냥 촉발시킨 게 아니라 만든 분들이고 기획하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은 이제 3.1운동 정신을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1조 1항 아까 지적이 된 민주공화국인이 이게 바로 이분들한테 시작한 거예요. 신한청년단에서 그 모든 개념이 즉 대한민국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오늘날까지 영향을 지금 이 지금 100여 년 지난 그 원조가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우리가 투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대로 하자는 투쟁을 하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 국민에게 있다 투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48년에 그 종합헌법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 정신의 원조들이 바로 이분들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유학자를 편안한다고 그랬죠. 이분들의 선배들은 아직도 유학 정신에서 선비 정신에서 나라의 독립을 찾자는 분들인데 신할멈과 신사고 세계 정세에서 당시 보세요. 1919년대 민주주의가 뭐며 공화국이 뭐며 누가 알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 이분들은 그 틀을 잡았고 그것이 그대로 1919년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헌장 그 전문이 우리나라 48년 헌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과 2항이 이분들에서 생겨났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애써 우리나라의 역대 보수 정권을 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부정하게 가리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이분들한테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민주가 뭐고 공화국이 뭔지도 모를 때 일반 백성들은 이 점은 3.1 독립운동 촉발시켜서 만들고 그다음에 만주에 있던 그 나이 많은 지도자를 다 모아서 상하이로 왔잖아요. 그분들이 임시정부 만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만든 건데 저는 역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사에서 제일 이분들이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해방 후에 이제 조수왕 선생님이 헌법 기초에 많이 작용합니다. 삼균주의가 이제 들어가고 이 청년들한테 나온 거다. 이게 10분 더 강조돼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논문도 사실 오늘 몇 가지 읽고 왔는데 그 부분이 강조가 많이 안 돼 있어요. 3.1운동만 강조가.